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당혹감과 영장 청구할 때부터 당연히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이인철 소장이 직접 나와서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인철 소장님 이 코너를 진행하면요, 꼭 하루에 몇 개씩은 격려 문자가 와요. 근데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오늘도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경우에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문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련된 특별법을 오늘부터입니다. 2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는데,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건 두 가지인데요. 요즘 깡통주택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들어가면 불안하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보증기간이 대신 돌려주는 이 보증가입이 있습니다. 대상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러니까 한 단지를 통째로 사들여서 전부를 임대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보증가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한 단지 안에서도 100가구 이상만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임차인 보호를 하겠다. 때문에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집주인이 임대 조건을 좀 위반했다라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렸다. 이럴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다면 앞으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에 임차인들은 좀 보호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부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이것 때문에 사업자들은 또 반발하는 것 같아요. 애연가들 아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정부가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유해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미국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중증 폐질환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3년 전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미국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한 중증 폐질환자가 1,400여 명 넘게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33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자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에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얘기인데,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게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입니다. 절대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요. 만에 하나 이걸 사용하다가 기침 난다, 호흡이 곤란하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는 7가지 유해 성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분석을 다음 달까지 마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냐, 이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도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내에 결과를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모두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11개 회사, 36개 품목인데 최근 1년 새 유통량이 무려 4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는 지금 이런 식의 그 정부의 권고안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액상용 전자담배 관련해서 맛이나 향을 좋게 하는 첨가제가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규제해야 되는데 왜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느냐. 또 정부가 파는 담배가 나쁜 건 다 알면서도 규제도 안 하면서 왜 우리 것만 규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서가 좀 틀렸어요. 예.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죠. 난 다음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차단하고 지금 나중에 분석해서 내년까지 인체 유해별을 말겠다. 그리고 뭐 청소년들 같은 과일향이 첨가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차단할 방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사용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업체 지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멘붕인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근데 담배 좀 피지 마세요. 백해 무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다 혼나겠네 또. 자 그리고요 중국의 저가 공사 LG 디스플레이 적자 폭이 확대됐다. 아 이것도 좀 안 좋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디스플레이 저가 공세로 한때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었죠. 한국 네. 기업이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어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 영업 손실만 4,367억 원인데요. 3분기 연속 적자예요. 1분기에 1,300억 원대, 2분기에 3,600억 원대. 이러다 보니까 3분기까지 누적 손실만 1조 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가장 큰 이유는 LCD 패널 가격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네.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시장 조사 업체의 분석을 보니까 지난해 9월 대형 65인치 LCD 패널 가격이 1년 만에 30% 넘게 급락한 겁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LC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최고 경영자 CEO 교체했죠. 내년 초까지 희망퇴직을 통해서 전체 인력이 6분의 1 이상을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망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네. 이제 이 LCD에서 본격적으로 고부가 가치인 OLED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OLED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적자에서 벗어나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삼성은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실적이 오히려 개선이 되는 겁니까? 삼성은 빠르게 LCD에서 고부가 가치 OLED로 전환을 한 거예요. 특히나 중소형 이 휴대폰용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지금 이 세계 모바일 OLED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은 1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돼서 영업이익이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애플도 삼성 걸 쓰거든요, 패널을. 네.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 신제품 출시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성수기 효과도 있죠. 계속해서 이제 선행 투자한 것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 5,600억 원 적자를 냈지만 2분기에는 오히려 흑자, 7,5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3분기엔 또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 3분기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야, 삼성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잘 팔리니까 네. 그 판넬 전부 디스플레이가 전부 삼성, 메이드 인 삼성이라는 겁니다. 90%가. 그렇군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성보다 조금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이 늦었던 건가요? 그렇죠. 선행 투자가 늦었고요. 아직도 대형 TV용 LCD 패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은 이 OLED 분야도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따라오는 그렇죠. 분야예요. 네. 아. 대형 분야에서는. 아, 진짜 적자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좀 많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예스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한다는 말씀 꼭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아침을 만들어갑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머릿속의 법률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2주 만에 두 변호사가 다시 뭉쳤습니다. 우선 검찰 출신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조수진 변호사님 인사하시기 전에 어제 정경심 교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오늘 새벽에 됐잖아요. 네네. 어제 실체심사 있었고. 근데 옛날에 검사 출신으로서 네네.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었고 왜 발부가 됐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 11가지 혐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들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증거 확보됐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네. 뇌종양이 있고 뇌경색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범죄를 지은 사실에 중죄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몸이 아주 아프면 특히 구속이 돼서 생명이나 신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을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추측하기로는 검찰이 2달 동안 수사를 했으니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가 될 것이다. 다만 정 교수의 이제 몸이 문제다 그랬는데 아마도 검찰 측에서 그 정도의 질병 상태로는 구속을 감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는 증거인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증거 은닉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든지 네. 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함에 있었고 그전에 미리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그런 내용을 만든 거 그것도 일종의 증거 위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한투증권의 김경록 씨는 그걸 전달했다 그러잖아요. 정경심 교수에게. 근데 정경심 교수는 못 받았다 그러고 CCTV에 가방을 받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 가방 속에 노트북이 안 들어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특히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노트북도 아직 못 찾았고 또 이분이 또 광범위하게 여러 참고인들과 접촉한 정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7, 80군데나 하고도 아직도 더 확보해야 될 증거가 있어요? 우선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네. 우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장은 특히 이제 이런 경제 관련 범죄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대폰 그리고 계좌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 기각이 됐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특히 이제 구속이 된 오촌주가 조범동 씨와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 주고받은 문자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법원도 이제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증거가 없어지게 됐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핸드폰이라든가 계좌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인신 구속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냥 인신 구속은 하지 말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래 더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이제 발부됐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기각이 됐고요. 네. 또 그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빼돌린다든지 네네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인사도 안 시키고 정 변호사님한테만 계속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 정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제 영장이 발부됐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부분이 많이 컸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요. 우선 인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견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증거인멸 법원에서 송 판사님이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2달 동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정도 했으면 사실은 웬만큼 소명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 아직 확보 안 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이 어느 정도는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추가 수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 관련 그 취재를 한 분한테 들어보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례적으로 51페이지였대요. 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길게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세세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뭔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구나. 판사도 동의할 만한 사실이 분명히 어제 제출됐을 것이다. 네. 제가 조금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정태현 변호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고인들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접촉한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또 판사님께 봤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 또 핵심적인 피고인으로 알려진 피의자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으로 알려져 있는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이미 된 상태인데다가 변호인 말고는 아무도 접견을 하지 말라고 지금 법원에서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접견 금지 결정이 그러면 정경심 교수하고 접견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차단이 된 거잖아요. 조범동 씨와는 그렇게 됐지만 그 조범동 씨 말만 우리가 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는 공범이거나 또는 아니면 공범이 아닌데도 같이 소위 얽매이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범동 씨가 뭐라고 하면 그 진술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또 지난번에 PB라고 얘기하는 김경록 씨의 진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관계 때로는 엇갈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진술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경록 씨는 그것도 뭐 언론 보도에 의한 것이지만은 정경심 교수가 난 증거인멸도 난 모른다. 그건 김경록 씨가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김경록 씨가 그럼 대질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거든요.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증거를 계속 인멸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을 뭐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밝혀진 피의 사실 말고 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물증 같은 것이 왜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에는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아마 추측이 되는데 노트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끝까지 검찰이 못 찾았어요. 노트북이 있었을 텐데 없단 말입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식의 물증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추가 수사 내지는 또 새로운 뭔가 혐의점과 관련된 필요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이 됐을 거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노트북 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은 뭐 본인들이 혐의가 애매한 부분은 다 뺐다. 분명한 정확한 것만 넣었다 이러죠.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도 지난주에 국감장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이시면서 다 수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검찰이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하고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은 조국 장관과 또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하고 특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아니었으면 사실 애당초 이 수사가 될 리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 영장실질심사하면서 또 생각했던 게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상태가 구속을 견딜 만하냐, 뇌종양, 뭐 뇌경색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사실은 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까 건강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종양도 사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혹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그런 소위 물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악성인 경우에는 그게 암이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서 의사 출신 그 검사까지 동원이 돼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종양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건강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 아마 법원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군대 가는데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안 되지만 이 구속함에 있어 갖고는 구속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아니면 신체 중대한 나쁜 영향이 올 때는 우리가 구속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뭐 거기 있으면 치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치료받아 다니지 않습니까? 구속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아마 구속은 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제 그럼 또 얘기 조금 더 나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조 변호사님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와 연결해서 뭔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라던가 향후 수사가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점 혹은 주안에서 봐야 될 수사의 포인트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구속영장만 보더라도 조국 장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공문서 해서 그걸 또 입시에 활용을 했죠. 그죠? 그런 거는 그 조 장관이 나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또 지금 자택에서 PC를 교체할 때 본인이 김경록 씨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는 게 CCTV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단순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도 더 필요하고요. 뭐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그 보도를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으로 WFN 주식 실물을 사가지고 집에 두었는데 동생 집에 두었는데 그 자금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조 전 장관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나 몰래 부인이 빼갔다 또는 내가 그거 해가라고 했다 또는 난 몰랐다라든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뭐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 사모펀드의 그 WFN 뭐 혹은 관련된 주식을 동생 이름으로 살 때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정황이 나왔고 그 돈으로 산 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도 소환 조사를 조만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장 청구도 사실은 또 가능한 건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 이제 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다른 경우나 마찬가지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가 주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사실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을 시켜서 했다. 자기가 실제 주범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정 교수는 풀어주고 조 장관은 구속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달려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거에도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기 때문에 한 집에 있으면서 말을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영장 발부 여부도 조국 장관에 대한 가능성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요. 검찰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예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냐 뭐 이런 또 비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알릴레오 이제 고정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도 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발언도 직접 옆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뭐 얘기하는 게 공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구무원이고요. 유구무원이요?
알릴레오 많이 봐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유급 의원인데 알릴레오 많이 봐달라니요. 아니, 그럼 저는 저도 시청자입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 참 귀한 인재거든요. 사실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귀한 인재시고 그동안 말씀하시고 보면 굉장히 촌철살인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위트도 있었고 참 했는데 지금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당황하셔서 그런지 이게 좀 원래 그런 기본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건에 관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장관 지명제인 8월초부터 검찰이 내사했다. 그다음에 또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윤 총장이 자기네 사람들 이렇게 해놔서 그렇다. 또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는 부하들이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대권 주자라는 건 부인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또 언젠간 나오실라 생각하는데 나는 기자다 그 말씀하셨는데 기자라고 한다면 우선 실제로 8월 초부터 검찰에 내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팩트에 관한 거니까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시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밝히셔야 될 걸로 보이고 한 말씀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 스스로 또 작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표현을 좀 절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인다든지 또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 이거는 검찰의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조폭적인 행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면 검사들이 쏘고 있다고 얘기인데 검사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검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표현을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시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의 전 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본인은 안 흔들리고 남을 흔들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혹은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정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쪽에 지지 발언을 해주지 않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언론 보도가 사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긍정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는 거 그게 나쁩니까? 그 점은 알지만. 하지만 근데 이 표현에 있어서 또 김경록 씨와의 지난번 또 인터뷰 관련해서 와서 인터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지해 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시고 표현을 자제하셔야 우리 유시민 이사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이제 일단은 이게 알릴레오가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중파 방송하고는 표현은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검찰에서 좀 누가 어제 이탄희 판사가 전 판사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에도 바로 반박을 하시고 또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에 대해서도 바로 또 반박을 거의 성명 내다시피 하시는데 검찰이 시민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은 수사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PB하고 김경록 PB하고 얘기한 부분은 전문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또 이 발언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 발언의 뒷 배경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탄희 변호사 전 판사의 주장은 검찰 정관이가 훨씬 심하다.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증거를 내라, 근거를 내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방이 오고 간 것을 조 변호사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애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가 송경호와 붙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3차장 검사 이름이 송경호이고 또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님이 송경호 부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름도 같지만 나이도 똑같고 같은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같은 학관 물론 나오셨죠. 연수원 기수만 한 분은 28기 한 분은 29기로 서로 달라요. 그래서 혹시 친분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예. 검찰에는요, 예전에 김진태나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진태 1, 2, 3, 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뭐 이렇게 잘 봐주고 그런 건 없죠. 오히려 불편하죠. 예를 들어 같이 수업 듣는데 송경호 부르면 어느 송경호인지 송경호 1, 송경희라든지 아니면 작은 송경호한테 큰 송경호한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학교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친했을 거 아닙니까? 꼭 친했다고 볼 수는 없죠.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고 그건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게 그만큼 아니니까요. 이제 뭐 사법이나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가 낮다는 이름 같다고 뭐 영장 발부해주고 뭐 친하다고 발부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 질문 해주시는 애청자분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뉴스 탐구 생활.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우리 출발 새 아침의 핫 코너죠.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어제죠. 네, 어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죠. 네. 뭐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일은 아닌데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일인 일이라서 천황과 일왕 사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네. 천황과 일왕. 또 혹은 어제 있었던 일왕 즉위식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 어제 즉위식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무슨 뭐 그냥 왕이 즉위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행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던데 일본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어제만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단 좀 그 용어를 그렇게 쓰겠습니다. 네네. 천황이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직위 자체가 일본 신도의 최고 제사장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이요? 우리가 고대에 보면 재정일치 사회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대의 재정일치였다가 재정일치라는 거 하는 건 그러니까 정확히 뭘까요? 제사장, 종교의 제사장과 정치적인 최고 통치자죠. 최고 통치자가 한 사람이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샤머니즘 단계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대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었는데, 이른바 이제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재정 분리,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고, 그러면서 종교 권력 자체가 소멸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남아있죠. 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 이렇게 부를 때 일본인들이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상상하는 것은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이라는 이름에서 상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황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별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본인의 대다수가 신도 신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천황에 대한 숭배의식 또 존경의식이 남아있고요. 이제 오히려 그 고대의 한동안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150년. 이 기간 150년, 딱 100년 정도 되겠네요. 한 100년 정도가 일본 천황이 세속군주로서의 역할을 겸했던 것이지, 일본 역사 전체 기간에서 보자면 천황은 계속 종교 지도자로서만 남아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토라고 하는 토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럼 이 신토라는 토착 종교가 정확히 뭐를 하는 거예요? 뭘 누구를 숭배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샤머니즘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무속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이거나 이제 참 우리 이름 부르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불도 또는 유불선 할 때 선교라고도 많이 불렀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의 이 무당을 통해서 이제 죽은 귀신들하고
급진하는 이런 이제 종교적 형태가 네. 일본의 신도와 대단히 흡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주재하는 이제 사제를 신관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천하 만물의 영하고 그 신관을 통해서 교섭하는 것이 신도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이 전통 종교 우리가 좀 뭐라고 부를 이름이 워낙 없어졌어요. 전통 종교를 미신 네네네. 또는 이제 무속.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풍속으로 이제 격화해버렸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건 종교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일부 해당 종교인들은 자기네 종교를 무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일본의 신도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무속과 흡사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토착적인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루히토 즉위식 관련해서 천황으로 부르느냐 일왕으로 부르느냐 논란이 일어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가요? 국감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공식적으로 상대 국가에서 부르는 호칭을 따른다. 그래서 천황이라고 보통 이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걸 일왕으로 이런 이름이 없는데. 네. 이걸 굳이 이걸 격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세적 사고방식이에요. 일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격하는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처럼 네네. 황제, 왕, 제후, 공경대부 이런 식의 위계가 세상에 관철되고 있으면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할 법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인들이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에요. 그 의식 자체에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일본의 천황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런 의도에 따라서 호칭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 대통령이라는 호칭부터 문제 삼아야 해요. 이거 잘못 지은 거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천황과 동급으로 만들든가. 그런데 이런 식의 중세적인 이제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저 그걸 일왕으로 깎아내린다고 해서 이름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지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천황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인들이 이걸 지은 지 한 1300년 정도 되는데 오래됐네요. 도교의 천황대제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이름은 중국식 황제나 이런 개념보다는 애초에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옥황상제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를 네네. 옥황상제라고 부르겠다는데 네. 그거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그게 영 우스꽝스러우면 웃어주면 그만이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가지고 그 이름을 굳이 천황이 좀 너무 높은 이름이니까 한 등급 낮추겠다. 낮추려면 더 낮추지 왜 그렇게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확 낮춰가지고 그냥 무슨 제후 이렇게 불러주든지 일본 제후 이렇게 불러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무슨 자존심이니 국가 간의 격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다면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불러주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하늘에 대한 어떤 조금 경외하는 생각이 있는데 천황 그러면 하늘 천자를 쓰니까 네. 되게 높아 보이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제 강점기 관련해가지고 천황이 이제 우리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네. 천황이라고 안 불렀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이제 이름이 높아 보이니까 네네, 바로 일본 발음으로 덴노라고 불러주자. 네.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강제로 불렀던 것이 바로 덴노 헤이카 반자이예요. 일본 말로 불렀죠. 덴노 네. 천황폐하 만세를 일본 말로 덴노 헤이카 반자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오히려 일제 시대로 돌아가는 이름이죠. 덴노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제강점 이후로는 일본 발음으로 안 불렀으니까 이건 덴노와 천황은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기억 때문에 천황이라 더더욱 못 부르겠다고 한다면 네. 그럼 굳이 왜 일왕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거죠. 그냥 일본의 종교 지도자 이렇게 부르든가, 그죠? 일본의 상징적 국가대표 이렇게 부르든가. 상징적 국가대표? 이렇게 네. 부른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국제 관례나 국제적 예의에 어긋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라면 우리가 시진핑 국가주석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등급을 낮춰서 시진핑 중국 대통령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쇼와 천왕이 1945년 8월 15일 날 그 라디오에서 한국 연설을 한 바로 그 사람인데 네.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쇼와 천왕이 인간 선언이라는 걸 했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선언을 한다는 거는 원래 인간이 아닌 하늘의 존재인데 자기가 이제 전쟁이 져서 인간 선언을 한다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937년 중일 전쟁 나기 전에 36년 2.16 사건 이후 일본 군부가 천황 신격화에 착수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황이라고 하는 지위가 본래 이제 천선의 일본은 이제 그 천조대신이라고 해서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 신의 적통이 바로 천황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신화죠. 근데 신의 적통을 넘어서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3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래서 현인 신이라고 했죠.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천황 신격화를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시 쇼와 천황은 자기는 신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 책임? 천황을 신으로 그 숭배하라고 했던 자들이 사실은 사기친 것이고 나는 그냥 인간으로서 이제 일본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로서만 남겠다. 네.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을 행사해서 일본 민족을 통치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황을 신격화하는 것 자체가 일본 역사 전체에 유구한 전통이 아니라 네. 일본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에 전쟁광들이 천황을 일종의 일본인들의 애국심을 모으기 위한 상징으로 이용했던 것이니까 네, 네. 나를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인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군국주의와 이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였던 거죠. 네, 그랬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한일 관계가 지금 냉각 중인데 이낙연 총리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위식 관련해서 가서 친서도 전달했고요, 대통령에. 그러면서 오늘 아베 총리하고 면담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나루히토 그 일왕과 관련해서 즉위식에 찾아가서 우리 총리가 이런 식의 면담을 가지고 뭔가 관계 개선을 꾀하는 계기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일왕의 입장 혹은 뭐 천황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총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일본 천황이 계속 헌법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서는 일본 천황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일본 국민의 상징적 대표로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한일 관계에 외교적으로 무슨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 총리가 일본 천황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 표정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이제 그 아베와는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어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있고 아베 총리의 외교 행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천황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 그냥 정규 지도자가 어떤 말을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네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다고 세계가 바로 평화로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그 천황을 일본인들의 교황이다, 마음속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다면 네. 그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번에 왕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지난번 왕도 사실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평화를 지향한다는 말도 하곤 했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일본의 두 얼굴이다. 일본의 천황은 세계를 향한 평화의 얼굴이고 아베는 일본의 본심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프지만 여기까지 듣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호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전화 받으시면 오늘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들었어요 라고 꼭꼭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